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른바 계엄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5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취재진과 만나서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 귀국한 배경을 놓고도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상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일단 조 전 사령관은 귀국하자마자 체포된 거죠? 네, 조 전 사령관은 오늘 새벽 6시 반쯤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에게 이끌려 나오면서 귀국 이유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진실을 밝히겠다는 건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조 전 사령관을 청사로 압송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후 찬반 세력의 폭동에 대비한 조치들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계엄 문건 작성 과정에서 이를 숨기기 위해 문건 작성과 상관없는 위장 TF를 만들어 인력 파견, 예산 신청 등의 공문을 작성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조 전 사령관이 돌연 귀국하게 된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앞서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귀국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느라 이제야 들어왔지만 검찰 수사로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계엄의 문건의 본질적인 그 본질이 잘 규명되고 또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의혹을 가지셨는데 그런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권이 바뀌니 조 전 사령관이 자신에 대한 의혹, 혐의를 해소하기에 유리해졌다는 판단을 하고 돌연 귀국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군 인권센터도 성명을 통해 조 전 사령관이 정권이 바뀌자 면죄부를 얻기 위해 자진 귀국했다는 의심 어린 눈소리가 있다며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엔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왜곡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면서 검찰도 5년여 만에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검찰과 군으로 꾸려진 합동수사단은 핵심 당사자인 조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망치자 수사는 흐지부지됐습니다. 이에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귀국에 따라 합동수사단 수사를 이어받게 된 검찰은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한 관계와 작성 경위, 위법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모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웅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한 위원장은 잠시 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북부지방법원입니다. 네, 영장 심사 몇 시로 예정돼 있습니까? 네, 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예정돼 있습니다. 한 위원장도 이에 맞춰 2시간 뒤쯤 출석할 거로 보이는데요. 앞서 검찰은 14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이틀 만에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점수를 깎았고 한 위원장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 위원장은 측근인 이모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관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TV조선의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숨겨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통상 4년이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이거나 점수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네, 한상혁 위원장은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죠. 네, 한 위원장은 줄곧 재승인 심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된 뒤 한 위원장은 SNS에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의혹의 핵심인 점수 조작 지시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의혹 역시 심사위원이 심사위 회의 종료 전에 정당하게 바꾼 것으로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해당 의혹으로 당시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간부 2명이 구속 기소돼 다음 달 4일 첫 재판을 앞둔 상태입니다. 검찰과 한 위원장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장이 된 우종수 본부장이 개별 사건의 수사 지휘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취임한 우종수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수본부장으로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수사경찰의 버팀목이 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특히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악성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면서 서민 대상 금융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범죄 척결이라면서 일선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와 감독을 확대 강화해 범죄 척결을 선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석방됩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우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체포시한 마감 전인 오늘 오후 석방할 방침입니다. 앞서 전 씨는 SNS를 통해 광주를 찾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경찰에 압송되면서 방문이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수사받고 나와서 5.18 유가족에게 사과하겠다고 말했던 만큼 석방 뒤 광주를 방문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 여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오늘 논의합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당정이 몇 시에 예정돼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총리 공간에 정부와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조영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선 지난 23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법안에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에 대해 세금 부담 증가와 농업 경쟁력 약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양곡관리법에 대해 당정이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번 협의에서 당정은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실화될 경우 윤 대통령 취임 후 1호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와 별도로 오후 국회에서는 올해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조정 계획과 관련해 당정 협의회도 잇따라 열리는데요. 오는 31일 정부가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인상 여부와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국회 상황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과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 여부와 또 방일 중 독도, 위안부 문제 논의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해제 요구 여부 등을 제시했는데요. 이와 함께 관련 상임위의 개별 합동 청문회도 개최하겠다면서 농해수위와 환노위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여가위는 위안부 관련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정의당 이윤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회동 이후 이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라는 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대로 가장 신속하게 50억 클럽 연루자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제대로 해소될 수 있도록. 다만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 법안에,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주당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절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원내대표와의 회동 이후 여당 법사위원들과 면담을 마친 주 원내대표도 정의당의 요청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이 요청한 대로 민주당이 동의할지 여부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의당의 입장을 들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협의해보겠다, 그런 상태로.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여당의 시간 끌기 작전, 지연 전략에 결국 협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이 정치적 레토릭, 수사만 열간 거 아닙니까? 정의당이 오늘 만나서 국민의힘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수사가 영원히 역사에 미궁으로 빠지고 그래서 덮일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본회의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도 최장 8개월이 걸리고 그 사이 검찰 수사와 여당 협상을 압박할 수 있다며 오늘이라도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됩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규모가 커서 오르긴 오를 텐데 인상폭을 놓고 막판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훈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2분기에 적용할 전기와 가스 요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에너지당국인 산업부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 16일, 가스공사는 17일에 인상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산업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을 덜어내려면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에도 1kW당 13.1원이 올라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지만 전기는 여전히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지난 1월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1kW에 162.59원인데 비해 판매 단가는 147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산업부의 올해 인상 목표액 51.6원을 고려하면 2분기 요금 인상폭이 적어도 1분기만큼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전의 적자 32조 6천억은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올해도 지금 1, 2, 3월에 여전히 적자인데요. 1, 2, 3월에 적자를 털어내고 또 앞으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50원 정도 올라야 되는 거죠. 1분기에 동결됐던 가스요금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난방 수요가 줄어 가격을 올리더라도 요금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겨울 난방비 폭탄의 충격이 너무 컸던 탓에 기재부는 에너지 요금 동시 인상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대부분은 전기와 가스 사용량이 1년 중 가장 적은 4월을 요금 인상의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3분기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4분기, 여기에다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이번 2분기를 놓치면 요금 인상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소비가 위축되자 정부가 내수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더 풀고 여행비까지 지원해서 가계 지갑을 열겠다는 구상인데요.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출 부진 속에 경기를 떠받들 내수마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고용이나 임금 상승세가 둔화한 데다 계속된 고물가에 가계 씀씀이가 줄어든 겁니다. 보편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 그게 기분 나빠. 쉽게 얘기해서는 소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 술값이. 음식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먹는 것도. 줄여야지요 뭐. 가급적이 뭐. 안 사고 덜 먹고 덜 쓰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수출에 이어 소비까지 경제 두 축이 흔들리자 정부가 직접 내수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최대 3배로 높입니다. 여기에 농축수산물 할인과 유통업계 세일 확대로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쓴 돈에 대한 소득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올립니다. 코로나19로 3년 가까이 침체했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여행이 급증했는데 이런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내 숙박, 철도, 항공 할인에 400억 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직원 등 최대 19만 명에게 국내 여행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일본과 미국 등 22개국의 전자여행 허가 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대규모 K-팝 콘서트를 잇따라 열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면서도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이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5월쯤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우리도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방역당국은 3단계로 나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시점을 맞춰 시작하는데 5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에 들어서면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처음으로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춥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이 중단되며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사라집니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바꾸고 확진자 통계도 매일 발표하는 대신 주 단위로 발표합니다. 일상회복 2단계는 대략 7월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확진자 감시 체계가 표본 감시로 바뀌며 백신과 치료제는 무료로 유지되지만 검사비와 치료비는 점진적인 조정이 시작됩니다. 또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권고로 전환됩니다. 마지막은 3단계인데 인플루엔자처럼 상시적 관리가 가능해지는 시점으로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상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는 13,134명으로 전주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50명으로 38일째 100명대를 나타냈고 사망자는 14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북한이 최근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면서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국은 외교적 해법을 추구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이상 군사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다며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최근 핵무기 공개와 관련해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정권과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I can tell you has not changed is our desire to sit down with the regime in Pyongyang without precondition to find a diplomatic way forward to the denuclearization. 그러면서 북한과 직접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아 이렇게 공개적인 입장 표명으로 대화 제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전혀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군사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예로 들었습니다.
That's why you've seen us conduct these recent exercises, largest exercises that we've conducted in quite some time. We've also devoted more intelligence capabilities. 미 상원에 출석한 오스틴 국방장관도 대북 문제에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은 철통 같다며 특히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대응하기 위한 파이트 투나잇 상시 전투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실험과 핵무기 개발은 미국과 동맹의 위협이라며 한국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But we stand together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Republic of Korea to deter North Korean aggression as we have for 7 decades.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세스 몰턴 의원은 한국 등 동맹이 자체 핵무장하지 않도록 확장 억제력을 더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몰턴 의원은 핵 억제로 적의 위협을 상쇄하지 않으면 한국 등 동맹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며 이 가능성을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만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입니다. 한미가 5년 만에 재개된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서 결정적 행동 단계인 공중 해상 돌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병대는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오늘 경북 포항 일대 해상과 공중에서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연합 합동 전력과 연합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해병대는 다음 달 3일까지 전투력 통합과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한 과제를 숙달한 뒤 쌍용훈련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을 앞세운 미국의 항모강습단이 어제 부산으로 입항했습니다. 조만간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Yeah, great question. So the answer is yes. We will operate with the JMSDF, the Kaiju Deitai, and the ROC Navy. And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for interoperability because all nations seek prosperity and security. And we are scheduled to do that trilateral exercise with the JMSDF and the ROC Navy after we pull out of Busan. And if I might, we always talk about how the DPRK are furthering their capability. So are we. And not just with the U.S. Navy, that's a joint force, but with our allies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북한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한미 연합연습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원수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 다져온 북한의 절대적 힘, 불패 자유의 맛을 철천지 원수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는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울려나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무력을 끌고 오면 끌고 올수록 자신들의 전략 전술적 공세와 힘은 그만큼 더 강해질 거라고 선동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인데 뭐 요약을 해보면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 노골적이 됐고 강제 동원은 좀 많이 희석된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강제라는 단어를 빼버렸고 독도에는 고유 영토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어요. 왜곡이 훨씬 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께서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통 큰 양보, 대국적인 결단을 하면 일본도 그에 상응하는 호응을 할 것이다 라고 믿었었는데 외교에서는 그것은 대단히 낭만적인 생각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번에 단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외교부 차원에서는 유감 표명하고 뭐 총괄 공사 초치해가지고 항의를 했지만 일본이 뭐 그런다고 바꾸겠습니까? 참 큰일 났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이 검정 결과 발표되는 건 이미 예정된 거였다, 뭐 바꿀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하러 외교를 하죠? 때때로는 대립하고 때때로는 또 협력하는 것이 외교인데 이번에 3월 16일 날 일본과의 외교 결과를 보면 일방적으로 일본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한 한국 정부와 한국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문제 아직도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인들의 마음이 덜 풀렸다라고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물컵의 반을 일본이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반 있는 물컵 다 마시고 더 따라라라는 투인 거죠. 네. 그래서 이번 3월 16일 날 그 한일 그 외교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상은 참사다라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참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참사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네. 저는 이러한 것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해나가야 될 때 아닌가 싶고요.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측면은 일본의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우익적인 활동을 하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의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국의 이익이 없어요. 한일 관계에서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있는 듯한 네. 이런 모습을 보여서 같은 우익이라고 하는데 나라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나라는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정부가 뭐 맞게는 좀 늦은 감이 있었다라는 정부의 해명이 있었고 정부는 외교부는 어제 대사 대리를 불러서 초치를 해서 항의를 했죠. 이 정도 대응이면 괜찮습니까? 아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본국에 아이고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이런 항의를 해왔어요 라고 전달하는 수준이겠지. 저걸 갖고 교과서의 내용을 고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적인 결단한 거 이해는 된다니까요. 아니 한미일 상가 군사 협력을 갖고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일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외교의 실무적인 국익과 관련된 상호주의와 관련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대통령과 안보실 그리고 외교부가 냉정함을 되찾고 한일 우호 협력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좀 더 강한 어떤 압력, 액션, 외교적인 항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복귀영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비판에 상당히 할 말이 없게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여기서 한 단계 정도 더 나간다면 그 야당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를 불러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까지 나가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대사를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외교 관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마지막 수단이기도 예.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본에서는 이게 일상이야 별일 아니야 라고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강도 높은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 같았으면 3월 16일 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런 정도의 결과를 내오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굴욕 외교 아니냐, 북한에 퍼준다고 비판했던 분들이 이제는 일본에 퍼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용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로 이제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단초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공한 것이라 결국 수습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이 3월 16일 정상회담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텝이 꼬이면 어디까지 꼬이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한일 관계 정상을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하다 보니 일본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 같다라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지금 자세를 좀 바꾼다면 일본도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국회에서도 얘기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이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좀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박까지 묶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백만 조선인들을 희생시킨 침략 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 도발입니다.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입니다.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일본이 꾸준히 반성하지 못한 채 저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고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이 무슨 정상회담 결과로 그런 일이 있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강조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취지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지금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외교부가 상당히 난감할 거는 같아요. 대통령께서 너무 많은 얘기를 기시다와 해 놓으셔가지고 어떤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교적인 협상을 하기에는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집권을 해본 네. 민주당이 저렇게 또 자극적으로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뭐 이런 한일 회담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잖아요. 네. 국정조사를 아마 국민의힘이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은 야당 단독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불가능하니까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한번 관련 부처 합동 청문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야당도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를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일회담 이거 만국적인 회담이야 이렇게 하면은요 또 싸움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고 한일 우호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진지한 논의와 해법 찾는 그런 의원들 간에 좀 논의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오늘 박홍구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국정조사 이런 걸 요구하면 야당이 안 받을 게 뻔하니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위해서 청문회 같은 걸 해보자는 제안인데 그 정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도 법적 실효성 측면에서 그리고 조사의 내용의 깊이 측면에서 볼 때 과연 효과적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정조사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청문회도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낸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뭐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이런 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 또 다른 외국에도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경고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청문회라도 만약에 하자라는 제안을 국민의힘에서 해준다면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이 못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한일 관계의 이런 어떤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저 감추기 바쁘지 이런 것들을 어쨌든지 간에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매우 답답합니다. 네. 저는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도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실과의 한 호흡은 좋지 않아요. 선거를 앞두고. 네. 그러니까 역지사지 해보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만약 민주당 정권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가서 일본 총리랑 저런 회담을 하고 왔는데 또 일본에서는 교과서 역사 왜곡하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야당 의원들이 아이고 그래 이해할 만하네 우리 미래를 보자 이렇게 하겠냐고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역사와 미래 그리고 안보 군사 문제가 다 엮여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의원들이 논의를 해봐야 한다. 해법을 찾아라.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예. 그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논란이 사실 조금 사그라들 법했는데 교과서 검정 이후에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상회담과 이번 교과서 검정은 좀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은 원래 그랬던 나라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맙시다라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과거 우리 나라를 침탈한 그 과거를 부인하고 있고 뭐 강제동원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문제들 다 현재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랬던 거니까 뭐 타박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시다. 라는 자세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나 또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거나 저는 일맥상통한다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답답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당당한 어떤 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저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의원들만이라도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대로 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우리가 일본에 뒤를 내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도 그렇지만 화이트 리스트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는 풀었는데 저쪽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살펴보고 검토할게요. 이런 식으로 좀 한 발 뒤로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4월달, 5월달에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막 적극적인 호응 조치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7월달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할 때 좀 전향적인 조치를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들고 왔으면 좋겠다. 그 기간까지 여러 가지 외교적인 협상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생각해서 외교 일정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시다 총리 선거 도와주려고 간 거 아니냐. 주기만 하고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망신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나라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걱정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본의 정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면 그 4월 선거 이후에 정상회담 했어야죠. 서로 따지지 않고. 그런데 그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해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왜 그들의 정치도 걱정해 줘야 되고 기시다의 집권의 어떤 지지율까지도 걱정을 해줘야 됩니까? 네. 근데 저는 여권에서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작년 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일본 내각에서 이미 이러한 지침을 문부성에 내렸기 때문에 우리 탓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안에서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처리를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지난 정권 남 탓하는 듯한 그런 워딩이 나올 걸로 우려를 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요, 이미 나왔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까지 국민들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 자체가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뭐 어떤 얘기를 들고 올지 나중에 한번 지켜보죠.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보실 인적 개편 얘기가 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보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대략 열흘 전에 대통령께서 다른 여러 가지 보고 사항을 받으시고 격노했다라는 소문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제 오늘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와 관련된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고 또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 근본적인 사유가 된 것 같고요. 또 이런 사소한 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외국에 다녀오시면은 또 외국에 귀빈들이 오시면은 선물 같은 거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답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실무적인 여러 가지 대응과 뭐 이런 해결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권력 구도에 있어서 주도권 싸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성환 안보실장하고 김태호 제1차장하고 어떤 주도권 싸움과 관련된 좀 갈등이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궁금해요. 지금 어쨌든 비서관 2명은 사퇴를 했고요. 지금 어젠가 그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환 안보실장까지 교체가 검토된다라는 건데 사실 비서관이 잘못했으면 그 위에는 1차장이 책임을 먼저 져야 되는데 안보실장 얘기가 나온 거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비서관과 행정관들 사이의 알력, 그 다음에 김태호 차장과 김성환 실장과의 어떤 그 알력,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함께 작용한 것 아닌가 싶어요. 맨 막판에 뭐 블랙핑크 또 레이디 가가 이 공연 문제에 대해서 뭐 그냥 묵혀놨었다. 뭐 미국에서 몇 차례 물어봤는데 무응답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각 그 비서관실의 행정관들에게 업무 분장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을 누가 수령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고 뭐 선물이 오면 답 선물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돼 있어요. 업무 분장이. 행정 요원들까지도 다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뭉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상식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5차례나 왔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5차례나 보낼 만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문화행사와 관련돼서 뭐 뭉갰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두 비서관을 경질하는 명분으로 삼고자 하는 것인데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고 뭐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라인의 행정관들과 이 공무원 출신들의 비서관들이 서로 정서적인 또 생각의 차이가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외교적으로 더 띄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행정관들 입장에서는 비서관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이런 존재들이죠. 더더군다나 이 비서관들은 외교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외교 프로토콜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 이건 좀 답답하다라는 갈등들이 그동안에도 쭉 있어 오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 내부의 조직적 갈등 이렇게 보는 것이 나름대로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먼저 얘기를 꺼내주셨으니까 좀 덧붙여주시겠습니까? 아니 복귀왕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저런 일 때문에 국가의 중요 정책 외교 관계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바뀌거나 아니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들리긴 하는데 믿고 싶진 않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흉흉한 소문들이 많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네. 또한 그런 것들을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문제고 네. 그래서 참 난감한데 일단은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안 해주잖아요.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네. 아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해가지고 경무에 시달렸잖아.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 거는 일신상의 사유야. 그거는요 개인 회사면은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저분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하거나 수행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다른 어떤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명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해명을 명확히 안 해주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눈덩이처럼 더 많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무근이에요. 아니 어제 그냥 안보실장하고 안보팀하고 대통령께서 오찬했어요. 그래서 다 그냥 문제 없이 다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짧게 하나 부언해드리면 이분들이 현직 외교부 공무원들이잖아요. 예.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은 일신상의 사유로 일종의 청와대 파견인데 파견된 곳에서 근무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아니 뭐 공직을 던져야 되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탄핵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공무원들 중에서 그 자리에 누가 배치되고 그 사람은 의전비서관은 외교부의 다른 자리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동시 단행이 그동안의 상식이었어요. 직업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 정무직 공무원들처럼 인사가 되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유야 어떻든 외교비서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나갔다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고 또한 그것을 총괄 준비를 해야 되는 안보실장의 거치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경질이라는 단어까지 어제 한 언론에서는 썼더라고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지 그냥 사실 물건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우리들에게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래 아무 문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명확하고 깔끔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안보실장의 거치가 자꾸 거론이 되는 건 이제 뭐 경질, 뭐 업무상의 차질이 생겼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취임 임기가 이제 1년이 지나고 총선도 다가오면서 사실 개각과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대통령실에 이제 소문이 나고 있었죠. 뭐냐면 박진 장관은 대략 한미 정상회담 끝나면은 어쨌든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올 것이다. 권영세 장관도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김성한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을 되게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김성한 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가고 김태호 1차장이 안보실장으로 간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소문이 났었거든요. 네, 그게 먼저 났고 이번에 이제 비서관들이 바뀐 거죠. 네. 그랬는데 김성한 안보실장에 대한 신임이 대통령이 예전과 같지 않다 이런 소문까지 나니까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 제가 사실 개각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장관으로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안보실장? 그러면 이렇게 소문이 안 나죠.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김성한 실장은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본인의 희망과 더불어서 그 외교부를 더 강화시키는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언론이 나오지 이것처럼 일종의 경질처럼 김성한 교체 해설이 나올 리는 만무합니다. 그동안에 그 청와대 소식 혹은 대통령 소식해서 이리저리 기자들이 들은 바를 짜깁기 해서 어떤 보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김성한 실장의 긍정적인 외교부 장관 설과 지금 나오는 것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부에 있다, 다툼이.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보고, 만약에 김성한 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가는 이런 그림이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박진 장관과 김성한 실장의 관계가 지금처럼 뻑뻑하지 않을 겁니다. 박진이 우위에 있다라는 것보다는 김성한 실장이 우위에서 전체 외교를 제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가면서 자연스럽게 외교부 장관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예측하고는 좀 다른 뭔가가 있는데,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궁금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기자분들, 대통령실 근무하는 분들은, 출입하는 분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라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자기랑 연이 닿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익명을 전제로 사실은 이러한 일이 있었어 라고 하나씩 둘씩 슬쩍슬쩍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흉흉한 소문을 만들고 또한 다른 의미의 보도가 나오고 이렇잖아요. 네. 공식적인 해명을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 입단속을 하든가 대통령실에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목소리가 대통령실까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당정 협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국관리법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건의할 걸로 보이는데 한 총리가 직접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상하는 정도 내용이겠죠? 쌀값 안정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갑론을박들이 있었고 많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가가치 생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더 작고, 네. 그래서 농업이 계속해서 홀대돼 왔고, 특히나 쌀 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민 주 수익의 대부분이 사실 쌀이라서 어쨌든지 간에 쌀값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전 정부들도 모두가 다 우리의 그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쌀값이 불안정하게 된 그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낸 이 일종의 쌀값 안정화법, 예, 양국관리법 또한 왜 지금 하느냐, 문재인 정부 때 하지라는 비판 또한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네. 그런데 저는 늦을수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위해서 이게 이제 초과되는 생산량에 대해서 무조건 매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작년도에 이제 종료된 3년 계획으로 진행했던 논에다가 타작물을 재배했을 경우에 지원금을 또 주는 것. 그래서 쌀보다 다른 작물을 생산할 때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쌀이 이렇게 과잉 생산될 우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법안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을 세금 부담만의 이유로 해서 거부한다. 네. 거부할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공포할 것 같았으면, 수용해서 공포할 것 같았으면 담화를 할 이유도 없죠. 국무회의에서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양국관리법을 가지고 또다시 여야의 정쟁거리로 만들어내기 위한 대통령실의 결단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까워요. 예, 그 법안 내용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그래픽을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이고요. 그러니까 쌀값 안정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지금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이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게 수요 대비 생산량이 3에서 5% 초과하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에서 8% 떨어지면 정부가 이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걸 담은 내용입니다. 지금도 매입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의무는 아닌 거고요. 일단 오늘 당정협의에서 이거를 거부권을 건의할 걸로 보이는데, 뭐 대통령의 선택은 뭐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저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쌀이 또 더 과잉 생산될 거다. 아니, 왜냐면은 남으면은 다 정부에서 시장 가격으로 다 수입을 해주니까, 수매를 해주니까 이것은 안정적인 소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잉 생산할 거다라는 것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연 1조 원 정도의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된다. 네. 또한 그렇게 된다면 다른 농업에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못하게 될 거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지금 쌀값 폭락해가지고 농민들 어렵잖아. 그러면 농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걸 꼭 해야 돼라는 의견이 지금 막 부딪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농민분들은 아니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법안 처리 안 해줘? 국민의힘 내년 총선 때 두고 보자? 이런 구도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내년 총선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로 약간 쿠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가 뭐 담화한다고 뭐 그게 희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그냥 단순히 이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논리만 갖고 그냥 이거 절대로 안 돼요라고 하면은요, 내년 총선에서 크게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강한 국민의힘 반대층이 될 수가 있어요. 선거운동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 그 정도로 민감하다고 보시는 그럼요. 겁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정말 진솔하게 해야지 절대로 안 된다. 문재인 정권 때 하지 왜 안 했어? 이런 식의 접근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어쨌거나 진작부터 요구됐던 법인데 인제서 늦었지만 만들어지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쌀값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과잉 생산해서 이게 거짓말인 거는요.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정치적 환경은 어떠냐면 호남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대부분 강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믿고 그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로 이 양국관리법을 치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다 보면 장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초에 분노한 농민들의 어떤 표심의 회초리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서 적어도 민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이런 야당의 목소리를 정쟁으로만 몰지 말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같이 했으면, 그리고 이보다 더 나은 안을 국민의힘에서 좀 냈으면 하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법안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동의를 못 하겠고 지금도 막 쌀 비축할 곳이 없어가지고 막 난감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식의 법안을 냈다라는 것은 내년 총선을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민주당도 좀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아산시장을 할 때 우리 지역에도 농업 인구가 상당히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쌀값에 따라서 그해 그 농민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농업에 대한 생산비 지원이나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볼 때 농업 분야는 너무 적고 부가가치 생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소외돼 왔었던 건데 지금이라도 정상화시키자라는 것이고, 지난 과정에 대한 책임 여야 모두에게 우리 정치권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대안으로 봐줬으면, 그리고 이 대안이 부족하면 어떤 것들을 더 보충할지를 국민의힘에서 내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과 농민들의 바람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죄송합니다. 저희 문재인 정권 시절에 농민분들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법안을 진작 처리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앞에 거는 쏙 빼버리니까 민주당 자기네들 책임은 없다라는 식의 이미지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분 반성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게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흔한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예 없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건, 두 건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여소야대 정국 때 좀 주로 사용하는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그런 권한인 건데, 사실 좀 아쉬운 건 야당은 야당대로 그냥 우린 갈 길 갈게, 그리고 여당은 여당대로 우린 거부권 건의할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있어야 될 논의들이 거의 생략이 된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년 총선 때 국민들께서 황금 비율의 의석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과반 안 되게. 지난 2020년 총선 때처럼 막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얻고 이러면은요, 국회가 극한 대립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한 당이 막 월등한 의석수를 얻거나 그냥 과반수 훌쩍 넘거나 과반수석이 되거나 이러면 의회 정치가 또 실종될 것 같다. 그래서
양당은 정말 과반수석이 안 되게 하고 또 제3당에게 캐스팅 보트를 주어지는 그러한 좀 정치 구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지금보다 의석수를 더 얻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주정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뭐 그렇게 하려면 지난번에 안철수 씨가 후보 단위로 하지 말았어야 되죠. 또 다른 당을 갖고 있다든지.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이 다원제 속에서 다당제 속에서 민주주의가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고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양당이다 보니까 서로 극한 대결을 반복적으로 이어가는데 뭐 내년 총선이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저도 똑같이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복경정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올라서 4월 하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2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 예년보다 6도나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날이 갈수록 따뜻해지면서 일교차도 더 극심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대기질이 아쉽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먼지가 주말까지도 길게 머물 것으로 보여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는 계속 건조합니다. 강원과 경북 곳곳으로 또 한 차례 건조특보가 확대했는데요.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2도, 대구 21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봄 기운이 더 짙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